뭐 다들 잘 알듯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간고사니까 네, 늦지 말고 다들 예, 그 시간에 잘 오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사이에 뭐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계속 강조하는데 4월 25일 날은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리 키스키스 설치를 그때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공지를 하겠지만 키스킷은 원래는 IBM 쪽에서 만들었던 툴이라서 그래서 IBM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 화요일엔 또 자나두라는 회사에서 페니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좀 다른 종류의 툴킷, 그러니까 툴킷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따로 튜토리얼을 할 예정이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 그리고, 페니레인 관련해서도 설치하는 게 또 좀 추가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공지하면 또 학생들이 너무 막 이것저것 많을까봐, 일단은 그거는 다음 주, 한 화요일쯤에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IBM 끝나고 난 다음에 헷갈리지 말고, 이미 설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또 별개니까, 그거, 설치를 꼭 해주기 바라고요. 뭐 혹시 여기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뭐 질문사항 있나요? 없으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그 시험 범위는 지난 시간 그 수업까지라고 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 뭐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강조가 아니라 그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커버했던 거는 팩토링 알고리즘. 뭐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 있었고 여기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병렬 처리랑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양자 회로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을 저희가 구현할 때 필요한 QFT 회로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제가 다 하나씩 다 보여드렸으니까 뭐 시험 적어도 그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계속 누적이기 때문에 요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계속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라도 기회가 될 때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그로버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했던 양자 알고리즘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이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아마 퀀텀 컴퓨팅이라는 그 키워드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들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양자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양자 컴퓨팅 외에도 양자 암호, 그 다음에 양자 센싱,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크게 나누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어느 정도 뭔가 하드웨어가 실제로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쪽 분야에 그래도 많은 발전들은 오히려 퀀텀 크립토그래피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퀀텀 크립토그래피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랑은 무슨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대표적인 프로토콜. 그러니까 보통 통신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표현 안 쓰고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통신은 항상 둘이서 서로 주고받는 거다 보니까 서로의 약속이 중요하거든요.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예정입니다. 오늘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그리고 보통 저희가 양자 정보의 뭐 몇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양자 컴퓨팅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 통신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뭐 약간 여기서 오늘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약간 통신처럼 보이긴 해요. 뭔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구체적으로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이라기보다는 암호키를 분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암호키의 분배라는 게 일반적인 통신에서 좀 요구하는 거랑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일단은 암호 키를 분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의 교환은 그냥 고전적인 통신 채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나마 뭐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더 정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양자 암호라든지 양자 암호 통신까지 정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양자 통신이라는 표현만 해도 사실 이때부터는 저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가 좀 불확실해지죠. 그리고 오히려 양자 통신이나 아니면 양자 인터넷이라고 만약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보통은 퀀텀 크립토그래피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더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암호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전적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아니 물론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뭐 수도 없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아주 큰 대표적인 접근 방법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보통은 저희가 퍼블릭 키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키 시스템이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암호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시메트릭 키 시스템, 그러니까 대칭 키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생각할 텐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암호로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서로 각각이,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종류의 비밀키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비밀키를 가지고서 제가 실제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통은 인크립트 한다고 그러죠. 암호화 시킨 다음에,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쪽에서 똑같은 키를 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호해가지고 원래 문장이 뭔지 그걸 찾는 형태를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는 대칭 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가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뭐 인터넷에서의 전자상거래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사실 이 대칭 키 방식이 직접, 그러니까 물론 뭐 바닥에서는 좀 그러니까 다시 활용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제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공개키라는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뭐 뒤에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라서 여기서는 뭐 아주 깊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 공개키 암호의 개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대칭키 암호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은 암호키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저랑 이렇게 대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온라인 상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상점들하고는 그냥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 업체랑 저랑 똑같은 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나지 않고 키를 그러니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인터넷으로 그 키를 보내겠죠. 근데 인터넷으로 키를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도청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뭐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예, 그게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공개 키 암호에서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대칭 키를 나눠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칭 키를 나눠 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나눠 가지냐 하는 질문이 여기 공개 키 암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공개 키 암호는 예, 뭐 뒤에서 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대칭 키를 그러니까 주고받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암호 시스템을 먼저 대칭 키를 보내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공개 키를 어떻게 통해 가지고 먼저 인크립션을 하고 그거를 먼저 나눠 가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이후부터는 다시 대칭 키로 쭉 서로 통신을 하는, 예,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보통 RSA라는, 예,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양자 정보,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아니면 양자 암호에서 이 RSA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컨텍스트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RSA 방식이 결국에는 대표적인 이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를 보장해주는 문제인데, 얘가 저희가 왜 안전하다고 믿냐면, 얘가 소인수 분해를, 그러니까 저희가 쇼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되게 큰 두 개의 프라임 넘버를 가지고 곱한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없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것과 이 퍼블릭 키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게 사실은 동치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수학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후에 볼 예정이긴 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소인수분해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걸 이미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RSA를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그 암호 체계에 그냥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그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고 그러면은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게 뭐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안 입장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러면은 이런 RSA 방식 말고 새로운 암호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거에 약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양자 암호 키 분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순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 아니면은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자 정보가 병도 주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 약도 주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RSA가 얼마나 이게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믿었는지는, 사실 이런 RSA 팩터링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RSA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딴 원래 약자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자기네들이 되게 큰 두 개의 프라임 넘버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뭐 깨는 사람들한테는 뭐 상금을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챌린지를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그리고 거꾸로 그 상을 못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런 챌린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뭐 이 챌린지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에는 더 이상 하진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전 컴퓨터로도 많이 깼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뭐 지난번에 쇼 알고리즘 설명할 때도 고전적으로 해당하는 뭐 넘버 필드 시브 알고리즘,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그래도 꽤 큰 숫자들을 많이 깨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상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계속 프라임 넘버의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예, 그러면서 문제를 점점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암호 체계 얘기할 때 뭐 몇 비트짜리 암호 체계냐 뭐 해서, 뭐 예전에는 뭐 1024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2048이나 한 4096 정도는 돼야지 뭐 그런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컴퓨팅 파워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깨지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깨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보통 한번 깨려면은 뭐 수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1년을 돌리니까 깼다. 뭐 보통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 진짜 마음 먹고 깨보겠다고 하면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 약간 맥락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아니면 PQC라는 표현을 예, 들을 텐데, 근데 제가 이 표현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보통 저희가 포스트하고 그 뒤에 나오면은 이거의 차세대란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은 퀀텀 크립토그래피, 예, 오늘 사실 커버할 내용의 차세대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포스트 퀀텀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퀀텀이라는 게 퀀텀 컴퓨터가 나온 후에 그래도 안전한 이란 뜻의 표현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체계를 그 다음에 저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오해를 하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이 표현으로만 본다면은 아까 저희가 오늘 얘기할 퀀텀 크립토그래피도 사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의 원칙적으로는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퀀텀 크립토그래피는 보통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암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잘 껴주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크립토그래피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좀 차별을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저는 그냥 그 양자 모두 그 PQC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사람들에 따라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어쨌든 뭐 이게 그 퀀텀 크립토그래피든 아니면 PQC든 왜 우리가 지금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한번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가 현재도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저희가 그런 뭐 RSA 문제 같은 걸 깨는데 필요한 그런 양자 검토가 얼마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지난번에 그 문제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그 쇼 알고리즘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n개의 비트로 나타내는 숫자 뭐 예를 들면 뭐 4096짜리 비트에 그런 퍼블릭 키가 있을 때 걔를 제가 깨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그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런 그 쇼 알고리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4096의 한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큐빗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00개 넘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현재 양자 컴퓨터의 수준이 한 어느 정도라고 보죠?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숫자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습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 뭐, 그 IBM이 최근에 뭐 한 400 정도짜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IBM에 튜토리얼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에러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 IBM이랑 그 다음에 아이온큐도 다 비교해서 해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에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비교하는 매트릭도 사실은 이게 큐빗의 개수로 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또 그 저거 그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비교하는 얘기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어,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 100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자 알고리즘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뭐 한 수십 개도 못 돌리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10,000개, 그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뭐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에러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자 오류 정정 부호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뭐 한 몇 시간 후에 잠깐 커버를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오버헤드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의 큐빗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10,000개 정도 가려면은, 뭐,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2, 3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30년 정도도 걸린다. 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그러면 지금 굳이 걱정할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보안의 문제가 약간은 좀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비밀은 사실, 그러니까 비밀에는 투명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비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로또 번호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사실은 그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러니까 비밀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수명이 되게 짧은데, 뭐 군사 기밀 아니면은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비밀 그런 것들은 보통 수십 년 동안 간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그 비밀로 한번 만들었던 거를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은 뭐 CIA나 뭐 그런 애들이 하는 것들은 한 수십 년씩 후에나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려는 게 꼴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아직 뭐 30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현재 만드는 암호들이 안전하냐 했을 때 현재 만들고 있는 암호화들이 안전하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아직도 한 30년 정도 여유 있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런 암호 체계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이런 PQC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수학적인 어떤 구조를 누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암호 시스템에다 어떻게 적용할지 막 사람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거기도 허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사람들이 서로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암호라는 거는 결국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파하고 뭐 사용되는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면은 보통 암호 체계 한번 바꾸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걸리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30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 예 근데 그게 아닌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은 25년짜리 그런 비밀이 있다. 예 그러면 그걸 오래 만들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아직 뭐 30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만들 거고 내후년에도 만들 거고 뭐 10년 후에도 만들 텐데 그럼 그 사실 10년 한 5년 정도의 갭이 만약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파,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전파하는 데까지 10년 걸리는데, 근데 그 이 비밀이 뭐 한 5년 후, 아니 뭐한 7년 후에 만들어졌다. 예, 그러면 걔는 사실 32년 정도까지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예, 근데 그 전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사실은 그 낭패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보안 쪽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완전히 깨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비밀이 지켜야 될 그런 연한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깨질 가능성,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 그런 이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예, PQC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여기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적은 건 이거는 그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레티스 기반의 암호 체계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어떤 격자 문제를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이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에러 커렉션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신할 때 에러 커렉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러 커렉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드를 많이 쓰는데 그런 에러 커렉션 코드에다가 일부러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머지는 더해진 노이즈 때문에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노이즈에다가 노이즈를 넣는 대신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해석,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노이즈가 뭔지를 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에러 커렉션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분석할 수 있냐 없냐 예, 그런 식의 문제로 암호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고전적인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라는 저기 PQC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양자 암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했듯이 양자 암호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보통 얘를 양자 암호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 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키거든요. 그러니까 암호 키를 분배하는 거의 문제를 저희는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개키 암호 방식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키를 분배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거를 양자역학의 어떤 특정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키를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라고 하면은 보통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보안 인증 같은 거 할 때 뭐 원타임 패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완전히 랜덤한 넘버를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숫자는 다 그러니까 이진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0과 1의 랜덤한 조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원타임 패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원타임 패드 자체는 이게 그 보안적으로도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 뭐 계속 얘기하듯이 도대체 이 원타임 패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제일 좋냐의 질문에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QKD 같은 경우에,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 보안성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이 한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성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양자 상태를 하나 만들면은 얘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 측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양자 상태를 만들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알려졌죠.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노클로닉 세어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양자 암호 키를, 그러니까 암호 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특정한 되게 이상한 양자 상태를 만들어서 보낸다면은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성질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노클로닝 시어렘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양자 상태가 중첩을 허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성질이 적절하게 활용된 게 그 PK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암호키를 분배하는 문제랑 통신은 약간 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저희가 통신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속도일 테고 근데 두 번째로 하는 게 에러가 없이 통신을 하고 싶거든요. 한 비트라도 만약에 이게 바뀌면은 그럼 그 바뀐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쯤에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블락을 다시 재전송해 달라든지 보통 그게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내가 뭔가 통신을 하려고 보냈는데 중간에 비트가 플립된다든지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비밀키는 사실은 약간 그거랑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와 같은 랜덤한 시퀀스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냈는데 가다 보니까 왠지 그 한 첫 번째 아니면 뭐 한 이 두 번째 있는 애가 이쪽에서 받을 때 뭔가 중간에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못 받았을 가능성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걸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통신이었다면 그럼 무조건 두 번째 건 못 받았으니까 다시 보내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암호키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둘이 두 번째 잘 안 갔어? 그럼 같이 버려. 약속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나머지가 충분히 랜덤하니까 그럼 나머지 가지고 그냥 키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보냈는데 중간에 한 이쯤에서 왠지 도청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시그너처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둘이 동의해서 이 구간에 아마 도청이 시도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기 버리자 해서 버리면 나머지만 가지고 아주 좋은 암호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QKD가 가능했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안 됐다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QKD가 잘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이런 성질하고 도대체 QKD 프로토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0 또는 1이라는 비트를 그러니까 0 또는 1이라고 돼 있는 그런 암호 키를 그러니까 키죠. 예, 키를 제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송한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광자를 쓴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건 단일 광자예요. 그러면 제가 이때 단일 광자를 보냈는데 어 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0과 1을 구별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잘 배웠던 그 평광의 생각을 해보면은 평광을 제가 수평 평광으로 보내냐 수직 평광을 보내냐를 가지고 0과 1을 보내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면은 그럼 이게 아주 좋은 그 통신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제가 보내고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걸 H 또는 V를 가지고 보내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놓으면은 받는 사람들 딱 거기에 맞춰서 HV를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값을 잘 받겠죠. 근데 이것만이 옵션이 아니라 다른 옵션이 뭐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꼭 왜 나는 HV 베이시스를 써야 돼? 나는 이번엔 DA 베이시스를 쓰고 싶어. 해가지고 일부러 45도 돌린 이 축을 가지고 D를 보내면은 0을 보내고 A를 보내면은 1을 보내게 서로 약속을 해서 보내면은 그럼 받는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보낼 때는 이렇게 대각선 베이시스를 가지고 보냈는데 받을 때는 HV 베이시스로 받으면은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죠?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다 에러니까 이런 경우 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싶겠지만 일단 이럴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얼마가 측정되죠? 저렇게 되면 얼마가 측정돼요? 네, 0 또는 1 그냥 반반이 측정되죠.
저희는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랜덤 넘버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호리젠탈을 보냈는데 0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특정하는 쪽에서 저거를 45도로 잘못 측정을 했다. 그러면 또 다시 여기 0 또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고전적인 마인드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아 그러면 우리는 이 암호키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매번 비트를 보낼 때마다 첫 번째 비트는 H 또는 V를 보낼지를 서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를 보낼 때 만약 DA를 보내면 서로 그걸 미리 안 다음에 받는 사람도 미리 거기에 맞춰서 측정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QKD 프로토콜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이 보내는 베이시스를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보내고 싶은 사람이 일단 보내고자 하는 그 정보의 값이 첫 번째 비트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는 1, 그 다음 세 번째 비트는 0,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는 1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뭐 같은 1을 보낸다 하더라도 매번마다 HV 베이시스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랜덤하게 DA 베이시스를 사용하고요. 어떤 때는 랜덤하게 HV 베이스를 사용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티베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중간에 누군가 도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도청하는 사람이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게 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내는지.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막 이 베이시스를 섞어서 보내면은 도청자가 매번마다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보내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미리 이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첫 번째는 HV, 두 번째도 HV, 세 번째는 DA, 네 번째는 DA 베이시스로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모순적인 게 뭐냐면 저 베이시스를 각각 뭘 보낼지 안다는 거는 이미 비밀 키를 서로 공유했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HV,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DA. 그거 자체가 사실 비밀 키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토콜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보내는 사람이 그리고 저희는 보통 통신에서는 뭐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뭐 센더랑 리시버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 A가 B한테 보낸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신할 때는 저희가 A랑 B랑 뭐 그런 것들이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잘못 듣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에러 커렉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단어를 하면 사실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앨리스가 보낼 수 있는 옵션이 뭐냐면 앨리스는 0 또는 1을 보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매번마다 베이시스를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보낼 수 있는 조합은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의 저런 평광을 매번마다 돌려가면서 보낼 수 있고 그럼 받는 사람, 밥 입장에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매번마다 특정을 어느 베이시스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하냐면 랜덤하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되게 황당하게 들릴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밥이 처음에 랜덤하게 선택했더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렇게 1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HV 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버티컬을 보냈는데 밥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랜덤 넘버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운은 좋게 뭐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몰라요. 저도 뭐 나올지. 그리고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밥이 또 랜덤하게 베이스를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맞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정확하게 1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를 했더니 이번엔 또 답이 틀리게 측정을 해서 또 랜덤 넘버가 나오는데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또 밥이 랜덤하게 돌렸는데 또 실패를 해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또 뭐 랜덤 넘버 나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맞았으니까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쭉 얻었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뭘 하냐면 어떤 애들은 분명히 맞았을 거고 어떤 애들은 그냥 랜덤하게 결정된 값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랜덤하게 결정된 애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보로서 불확실하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암호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내다가 불확실한 거는 그냥 서로 약속해서 버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같다고 확진된 애들만 킵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직 앨리스랑 밥 사이에 누가 정확하게 갖고 누가 잘 안 제대로 못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는 다 서로 전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스스로 어떤 베이시스를 사용했는지만을 공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보낸 0 또는 1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베이시스만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서로 딱 비교를 했더니 첫 번째는 베이시스가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의미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비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개하는 게 0 또는 1 비트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베이시스만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서로 분명히 같이 동시에 가졌을 텐데 그 값이 먼저는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방금 전에 그 HV 베이시스만 사용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 맞았고 뭐 네 번째도 안 맞았고 그러다 다섯 번째 맞았으니까 예, 서로 계속 공개를 하다 보면은 예, 다섯 번째 맞았으니까 우리 그 값은 맞는 값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여섯 번째 맞았으니까 또 값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맞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따로 셀렉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앨리스와 밥은 그때는 제대로 전송이 됐을 거 아니까 얘들만 우리 그러니까 정확한 그 비밀키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사실은 모든 비트를 다 정확하게 전송을 하고 싶었다면 예, 일단은 예,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면은 그러면은 했을 때 언제 제대로 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왠지 이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방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만약 도청자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만약에 중간에 도청자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도청자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가정하고 그 앨리스랑 밥이 서로 그 먼저 그 평광을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시스에 대한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원칙적으로 맞아야 되는 애들을 쭉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도청자 보통 영어로는 eve라고 많이 부르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eavesdropper가 그 영어로 그 도청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eve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거는 그 성별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예, 근데 여기서 그 만약에 이브가 여기서 이걸 도청을 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브 역시 아직은 어떤 베이스가 할지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답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만약에 도청을 하겠다 하면은 이브도 뭐 랜덤하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브도 안 맞았어요. 근데 이브가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브는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뭔가를 측정을 하긴 할 테니까 뭐 우연하게 랜덤하게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방금 전에 이걸로 그러니까 45도짜리 DA 베이스로 측정을 했는데 1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2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뭐 버티칼인지 아니면 호리젠탈에서 1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받은 걸로.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개수를 했을 때 아마 보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보낼 거고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모든 시나리오는 아까 일어났던 앨리스랑 밥이 선택하는 거는 다 똑같다라고 가정한 한 겁니다. 아까 그 상황을 다시 리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밥이 똑같이 뭐 1을 받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은 요번에 틀렸어요. 틀리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측정했는데 0이 나와서 0을 보냈는데 근데 또 밥이 측정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게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다 여기서도 랜덤이 나오고 여기서도 랜덤이 나오고 그냥 아무거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해석 쭉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자, 근데 아직까지 앨리스랑 밥은 중간에 이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프로토콜을 그대로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베이시스를 쭉 비교해가지고, 우리 이때 맞았잖아? 하면은 요걸 가지고
일단은 시크릿 키를 다 생성을 해낼 텐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는 이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트를 물론 다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맞았어야 되는 애. 여기는 분명히 1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0을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을 보냈는데 1을 보냈고, 1을 보냈는데 1 보냈고, 그러다가 뭐 1을 보냈는데 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자꾸 에러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희는 이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키를 다 비교하면은,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미 기껏 나눠 가졌는데, 예, 걔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공개하고 있다. 예,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그냥 간단한 방법은 이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미리 이브가 모르잖아요. 언제 선택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시크릿 키를 서로 쫙 만들어낸 다음에 1차 시크릿 키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의 일부를 이제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한번 보내봐. 뭐 다섯 번째 거 한번 보내봐. 뭐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랜덤 샘플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때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에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그 사이에 도청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락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비밀키의 중요한 성질 중에 두 번째가, 만약에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왠지 도청됐을 것 같다, 그럼 통으로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비밀키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그 프로토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네. 예, 그래서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설명들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보통은 비밀키라고 했을 때 이때 중간에 애매하면은 버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베이시스로 보내고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그 베이시스 비교해가지고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만들어낸 시크릿 키 가지고 서로 일부를 비교했을 때 얘들 간에 자꾸 그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기면 거기 거를 그냥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 QKD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약간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일단 앨리스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두 가지의 랜덤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어느 베이시스로 보낼지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트들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의 비트를 보낼 때 베이시스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0을 보낼 건지 1을 보낼 건지 그것도 여전히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쪽에서는, 밥 입장에서는 또 어떤 베이시스를 써서 받을 건지를 또 랜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리시버가 그냥 측정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그 분배가 끝나고, 그러면 일단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앨리스랑 밥이 자기들이 각각의 타임마다 어떤 베이스를 사용했는지 그거를 쭉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1차 키의 생성은 끝납니다. 근데 1차 키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QK라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중간에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그 도청자가 있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랜덤하게 몇 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키들은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키들이 있으니까 걔들만 가지고 저희가 그 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걔를 뭐 일종의 2차 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뭐 랜덤하게 뭐 1101 뭐 하고 받은 쪽도 1101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 도청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랜덤하게 일부를 막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러가 없는 구간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단일 광자 하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가 그러니까 이 평광을 보낼 때 예를 들면 완벽하게 버티컬을 보낸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와 저기 사이에 평광, 그러니까 뭐 이런 레이저를 그냥 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여기서 제가 처음에 버티컬하게 그런 평광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기에 사실 공기를 다 지나잖아요. 그리고 공기들은 여기 뭐 바람 지나가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실 공기의 그 밀도라든지 뭐 그런 게 바뀌는데 공기의 밀도가 바뀌면 또 동시에 뭐가 바뀌냐면 보통은 저희가 그 빛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를 나타내는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게 보통은 저희가 리프렉티브 인덱스, 그 굴절률, 예, 그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굴절률이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굴절률이 바뀌면 또 어느 편광에 대해서만 굴절률이 더 심하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는 저희가 그이 45도짜리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럼 얘는 H랑 V가 서로 위상이 정확하게 맞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얘들 중에 하나만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하면은 얘가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이 45도가 이쪽이 아니라 뭐 이쪽으로 되는 그런 애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기 중에 통해서 저희가 뭔가 이런 뭐 예, 그러니까 광자를 하나씩 볼 때 형광이 약간씩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중간에 도청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에러는 약간씩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보통은 그거에 또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뭐 비밀키를 보내고 하는데 서로 다 레이저로만 보낼 수가 없는 게 뭐 건물과 건물의 뭐 꼭대기에서 다 보낸다고 하면 몰라도 뭐 어떤 건물들은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거 안 보이는 구간에서는 더 이상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런 단일 광자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광섬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섬유를 통해서 어떤 광자가 막 그러니까 그 전파가 되고 있는데 광섬유도 이게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섬유라는 게 보통은 그냥 유리를 되게 얇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매질이다 보니까 얘네들도 뭐 뭐 뭐 주변의 온도가 바뀌면은 그럼 그 안에서의 굴절들도 막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에 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차가 지나다니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또 굴절률이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에 따라서 이 평광이 약간씩 그러니까 흔들리거든요. 예, 똑같은 애를 계속 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러가 완전히 없진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그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5% 정도의 에러는 그냥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5% 미만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 5%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저희는 도청이 없었다고 보통 판단하고 그 이상이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도청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에러가 막 엄청나게 누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보통 보안은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5% 정도의 에러가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근데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시크릿 키가 뭐 이러는데 중간에 하나씩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보통 에러 커렉션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에러 커렉션을 하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통신에서 에러 커렉션은 어떻게 하죠? 가장 간단한 에러 커렉션 방법으로 뭐 알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보통은 패러티 책이라고 하는 걸 하죠. 패러티 책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4비트를 보냈는데 이 안에 그 1의 개수가 몇 개, 그러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래가지고 보통은 뒤에다가 패러티 비트라고 해가지고 뭐 얘가 뭐 3개면은 뭐 1을 보내고 뭐 만약에 1의 개수가 뭐 2개면은 뭐 0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0 또는 그러니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이런 거를 보낼 때 에러율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비교해가지고 한 개 에러 정도 나타나는 블럭에 대해서 패러티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패러티 체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정보의 누출이 있는 게 저희가 만약에 4비트짜리의 랜덤 넘버라고 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몇 개냐면은 얘가 사실 0, 뭐 0, 뭐 1101도 되겠지만 뭐 0000부터 111까지 총 16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밀로서는 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비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불확실성은 2배씩 증가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만약에 패러티 비트가 1이라는 걸 알려줬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적어도 1의 개수가 짝수인 거는 다 그냥 배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성의 그 정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키가 4비트짜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4비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3비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8가지의
불확실성만 가지고 있게, 그러니까 불확실성? 예, 그 8가지의 랜덤한 가능성, 예, 뭐 그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는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은 뭐 구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 제가 얘에 대해서 한 비트는 날아간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그 랜덤리스는 한 3비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처음 3비트를 가지고 첫 번째 비트를 만들어내고, 뭐 얘랑 얘를 조합해가지고 뭐 두 번째 비트를 만들어내고, 얘와 얘를 조합해서 뭐 세 번째 비트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룰을 먼저 정해 놓으면은, 그럼 이걸로 가지고 제가 실제 가지고 있는 랜덤 리스트의 최대값인 뭐 3비트까지만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저희는 보통은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런 과정을 다 예, 적용한 그런 시스템을 보통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 첫 번째 QKD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고, 이거의 그 이름을 저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와 있는 BB84라는 이름을 쓰는데, 제가 앞에서 아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 예, 첫 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은, 예, 보통은 이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제안했던 사람이 찰스 베넷이라는 사람하고, 뒤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브라사드라는 사람이 84년도에 제안했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암호가 아니라 통신 같은 데서는 일반적으로 제안한 사람들의 약자를 따가지고, 예, 그리고 몇 년도에 그걸 제안했는지 보통 그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BB84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많은 통신사들이 이 QKD QKD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대부분 다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BB84 프로토콜인데, 근데 거기에 약간 가미가 되는 거는 그 BB8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BB84 아니면 현재 제가 설명했던 이 프로토콜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그 한 비트를 보낼 때마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비트를 보낼 때마다 이때 보내는 게 딱 단일 광자여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광자가 2개라든지 3개가 같은 상태로 갔다. 그럼 보통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빔 스플리터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면 50대 50 빔 스플리터를 놓으면은, 그럼 2-3개가 들어오면은 보통 1개는 통과하고 1개는 반사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반사된 애 가지고 제가 중간에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는 이브가 반사돼 온 애를 뭔가 그 뭐 광섬이라든지 그런 데 좀 가둬놨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그 베이시스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단일 광자를 보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BB84 프로토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리퀘어먼트이긴 한데, 그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광자를 만드는, 소스 만드는 게 뭐 트리비얼해 보여도 사실은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거를 단일 광자를 안 하고 그래도 좀 쉬운 이런 레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저를 가지고 어떻게든 어테뉴에이션을 많이 시키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번의 펄스에 광자의 개수가 한 개 미만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여기에 그, 어, 도청의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한 개의 광제다 하면은 그게 말이 평균이니까 어떤 때는 2개가 있을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어떤 때는 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개가 있을 때마다 얘가 사실은 도청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그 레이저를 어테뉴에이션 시킨, 예, 그런 애는 잘 쓰지 않는데, 근데 그거를 그 그러니까 레이저를 어테뉴에이션 시키는 애까지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프로토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디코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실제 통신사들에서 구현하는 많은 방법들은 BB84에다가 디코이 프로토콜까지 적용한, 예,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뭐 디코이는 여기서는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그 비비 발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예, 예, 예. 예. 왜냐면 그 비트들은 그냥 버리는 비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걔네들은 더 이상 그 비밀 키로서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통 얘가 보통 보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내는 광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키 값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광섬유를 저희가 한 50km 정도 보내면은 그러면은 한 뭐 1000분의 1 아니면 10,000분의 1 정도만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빠르게 하려고 최근 뭐 한 1메가 bps로 막 보내도 그래도 실제로 도착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사실 광섬유에서도 예,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단일 광자를 보내는 게 아니면 단일 광자에 꽤 가까운 그런 광자를 보내는 게 거의 필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숨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저희가 이런 걸 보낼 때는 광섬유를 통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원래 기대하는 거는 일반적인 통신에서는 제가 011, 0110 뭐 이렇게 보내면은 얘네가 다 제대로 전달되길 바라는데 광섬유를 통해서 보내면은 저희가 실제로 광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광자가 뭐 그런 경험까지는 잘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광섬유가 쫙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유리로 돼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그 유리창이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레이저를 계속 쏘면은 제가 100이라는 레이저를 그러니까 100, 뭐 100mW의 파워를 넣으면은 끝에도 100mW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중간에 막 그 흡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90km까지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전송되는 건 한 뭐 1000분의 1? 그 정도는 안 돼요. 예, 1000분의 1이 아니라 뭐 제가 숫자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예,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장거리까지 보내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보내다 보면 막 중간에 어테뉴에이션이 돼서, 예, 가끔씩 하나씩만 도착하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뭐 베이시스가 틀린 애들, 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 도청 있는지 알기 위해서 또 일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에러 커렉션 때문에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프라이버시 앰플리피케이션까지 하느라고 또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줄이면은 그 키값이 엄청나게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퍼포먼스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QK들을 저희가 보내는 거의 목적은 새로운 키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목적인데 뭐 새로운 키를 그렇게 또 자주 업데이트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일단 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개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대칭 키로서 저희가 데이터 인크립션 잔뜩 해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한 몇 초 후에 다시 새로운 키 만들어서 또 보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 키가 얼마나 빨리 전송되는지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뭐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기관들마다 그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단일 광자를 하나를 보낼 때 그 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는 한 50km에서 100km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렇게 만약 여기까지만 전송이 된다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다음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거를 인텐글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인텐글먼트를 가지고 저희가 BB84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BB84 프로토콜 하는 거는 뭐 HV 아니면 그 DA 베이스로 나타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보내는 얘기인데 인텐글먼트는 얘네들은 진짜 완전 두 개의 광자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이 BB84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데는 거의 똑같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얽힌 광자쌍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먼저 이걸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떻게 그 나눠 가졌는지는 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먼저 이렇게 잘 나눠 가졌다.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아까는 그 광자를 보내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앨리스도 만약에 광자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앨리스가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50대 50 빔 스플리터를 놓으면은 이쪽으로 갈 확률과 이쪽으로 갈 확률이 50대 50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기서 측정할 때는 그대로 저기 HV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쪽에 온 애다가는 제가 저 측정하는 그, 예, 그, 보통은 폴라라이징 빔 스플리터로 하는 애를 얘를 45도를 딱 돌려가지고 측정하면 그럼 이건 DA 베이스로 측정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갔다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이거를 A라는 애를 그 HV 베이시스로 일단 프로젝션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H를 측정한다. 그러면 저는 B에다가 V를 보낸 거랑 똑같은 효과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앨리스가 여기서 A를 측정한다 하면은 이쪽에다가 제가 밥한테 H를 보낸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1의 확률로 V 또는 H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다시 제가 D 또는 A로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그 인텐글드 스테이트는 그 베이시스가 바뀌어도 코릴레이션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 역시 D 또는 A를 보낸 걸로 그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광자가 따로따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인텐글드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를 랜덤하게 DA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그 HV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DA 베이시스로 측정하면은 그러면 여기다 제가 그냥 HV, DA를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보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BB84 프로토콜을 그냥 구현한 거에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 얘는 아직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 게, 요게 단일 광자 검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자를 검출하려면 실제로 이게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야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런 단일 광자 검출기에다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통과를 했으니까 뭔가 구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과정은 여전히 중첩 상태로 남아 있어요. 측정되기 전이라서 아직은. 아, 예, 예. 그냥 빔 스플리터랑 하는 거는 걔는 실제로 인터랙션으로 저희가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양자광학까지 사실은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기는 그 일종의 유니테리 트랜스폼에 더 가깝습니다. 뭐또 다른 질문. 예,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약간 속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저희가 이런 그 인텐글먼트를 이용해서 BB84를 구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간에 광섬유에서 막 흡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를 그 인텐글들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텐글드 포톤을 만약 중간에서 누가 제너레이션 했으면 그리고 양쪽에 나눠주면은 또 광섬유를 가지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전히 거리의 제한이 존재할 텐데 이게 무슨 해결책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거를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역시 시험 문제 제가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인텐글먼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인텐글먼트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같은 노드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 얘 둘을 제가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의 결과를 얘한테 보내면은 이거는 뭐에 해당되죠? 텔레포테이션에 해당되죠. 근데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얘와 얘가 처음에 얽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요 텔레포테이션 하면은 얘의 양자 상태가 여기로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얽혀 있는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에 얽힘을 만들기가 쉽다면 그리고 이런 식의 벨 메저먼트를 하는 게 쉽다면 그러면 저희는 이 인텐글먼트를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인텐글먼트를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연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식의 거리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를 저희는 다르게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 아니 뭐 옛날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보통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인텐글먼트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기억나시나요? 예, 인텐글먼트 스와핑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예, 뭐 이거를 인텐글먼트 스와핑이라는 그냥 그 말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텔레포테이션으로 해석해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또 다르게 이런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스킴을 저희가 다르게 얘기할 때는 이거를 양자 중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신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무선 통신의 경우에도 거리의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 정보를 다시 증폭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중계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 정보에서도 그런 중계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실제로. 예, 이런 식으로 인테그먼트를 잘 활용하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거 얘기 약간 조금만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저기, QRNG라고 해서, 혹시 뭐 이런 비슷한 기사들 좀 봤나요? 뭐 양자 기술, 뭐 스마트폰에 넣고 뭐, 예. 별로 관심이 없어 모르나요? 본 적 없나요? 별로? 갤럭시 퀀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예, 근데 그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런 게 그 사실은 약간은 이게 기사들이 좀 그 미슬리딩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양자 기술에서 이게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막 통신에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BB84 프로토콜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퀀텀 크립토그래피가 들어갔을 거라고 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기 들어간 기술은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QRNG가 뭐냐면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입니다. 예, 그냥 이름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랜덤 넘버 만드는 애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럼 거꾸로 랜덤 넘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랜덤 넘버 어떻게 만들죠? 예, 수도 랜덤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되게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시드를 한번 넣어준 다음에 뭐 그 비슷한 계산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넘버처럼 보이는 진짜 랜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죠. 예. 수도 랜덤 넘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랜덤 넘버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드를 모르면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게 보안체계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인 게, 뭐 이미 거의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뭐 그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뭐 전 세계를 뭐 도청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그거 어떻게 그러면 도청하지? 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들이, 아니, 물론 미국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거를 도청하는지를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냥 보안하는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랜덤 넘버 추측하는 걸로 많이 깼을 것이다 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가 랜덤이 아닌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안에서 랜덤 넘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랜덤 넘버를 보장하냐 할 때는 사실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형광을 제가 이렇게 45도짜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빔 스플리터에다 넣으면은 그럼 그냥 50대 50으로 랜덤하게 나오는 게 그냥 양자역학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저희는 보통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QRN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QKD랑 무슨 관계냐? 같냐? 아니죠. 이건 그냥 랜덤 넘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은 좀 광고 효과를 노려서 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랜덤 넘버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도 랜덤 넘버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보통 그러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시드 넘버를 어떻게 하면 랜덤하게 정하느냐 하는 건데 혹시 그건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예, 시간으로 많이 하고 아까 뭐 다른 얘기. 예, 사용자 입력 중에 많이 하는 게 마우스 흔드는 거죠. 마우스 같은 거 흔들어 보라고 하면 그때마다 약간 패턴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우스를 막 이상하게 흔들진 않잖아요. 대충 흔드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역시 여전히 약간은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걸로는 충분하게 랜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한 번 시드가 결정되면
그 나머지는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보안성이 크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이런 아까 랜덤 넘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랜덤 넘버로 어떻게 보안을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은 저희가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을 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은 패스워드를 너 패스워드 뭐야? 물어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으면은 통과, 아니면은 fail, 뭐 그런 식으로 할까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제일 문제가 패스워드를 보내야 되죠. 예를 들면 앨리스가 너 내가 아는 밥 맞아? 해가지고 인증해봐 해가지고 패스워드 보내라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네트워크로 공개하는 순간 다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인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대칭 키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뭘 하냐면 앨리스가 랜덤 넘버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랜덤 넘버를 가지고 있는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인크립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상한 랜덤 넘버처럼 나올 텐데 이거를 이제 보낸 다음에 답이 진짜 제대로 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제대로 복구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얘네들이 약속을 뭘 하냐면 너가 정말 이걸 제대로 복구해냈다면 여기다 1을 더한 다음에 왜냐면 이 값을 정확하게 알면 얘한테 1을 더한 값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너가 가진 패스워드로 나한테 보내봐. 라고 하면은 그럼 이걸 받은 다음에 이제 받았더니 내가 보낸 값보다 1이 더 커. 라고 하면은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 패스워드가 공개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얘도 여전히 같은 패스워드로 계속 이걸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그것마저도 또 뚫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 이게 뭐지? 아, 그 알란 튜링 영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테이션 게임. 예, 거기서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나치에서 사용하는 그 암호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그거는 암호를 계속 반복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뭐 하이히틀러인가 뭔가 그런 똑같은 문구를 계속 쓰니까 걔를 매번마다 개 부분만 깨버리면은 그러면 나머지를 쓸 수 있었듯이 거꾸로 패스워드 계속 똑같은 애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계속 정보가 어느 정도씩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요거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의 통신은 요때 새로 나눈 요 랜덤 넘버 가지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2차 키로 사용해가지고 인크립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칭 키로 쓰다가 그 다음에 세션 어느 정도 끝나면 그냥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 넘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